그 이제 여러분이 뭐 일을 하면 좋은데 조약이 뭐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응?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미 뭐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게 그 만만한 이슈가 아니죠. 어, 국내 법원의 최고재판소도 맨날 그 틀리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 자기는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최고재판관들이 가장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공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렇게 판례화돼 가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그 중요하고 특히 조약은 나름대로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국내법과 달리 이 조약은 뭐 그 체결할 때 주체가 뭐 어떤 단일 자연이라 보기 참 힘들죠. 여러 가지 그 기관이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고 또 외국 정부의 로비도 들어오고 뭐 의회와 행정부가 뭐 치고받으면서 국내 인트레스트 그룹들이 나눠져서 뭐 또 치고받고 뭐 이러면서 다양한 기관들이 이렇게 하나의 그 협상이나 이런 데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탄생한 거기 때문에 그 조약을 기한했다 그럴까? 한사 주체가 그렇게 물론 외교부나 이런 데서 하긴 하지만 뚜렷한 그 주체를 이렇게 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파티가 조약을 체결하지만 파티가 정말 뭐를 디자이어 했느냐 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무슨 기록에 남아 있다든지 그거를 이렇게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는 오래전에 체결된 게 계속 이렇게 조약이 살아남고 그러면서 해석의 이슈가 나중에 또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뭐 정부가 여러 번 바뀌고 뭐 인트레스트 그룹도 인트레스트가 바뀌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사자가 정말 뭐를 디자인했느냐 하는 거를 현 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뭐 당사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간단하죠. 너 이렇게 의도하고 이거 체결한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 당사자라는 게 없단 말이야. 사라졌거나 변했거나 뭐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지 잘 몰라요. 그럼 뭐 의회 기록이나 뭐 이런 게 있죠. 조약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디스커션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게 다 중구난방이고 어, 또 국내적으로 의도한 거고 국제적으로 의도한 게 또 다를 수 있고 해서 또 집권당은 이제 옹호하려고 막 그럴 테고 반대하는 세력은 또 뭐 트집 잡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또 상대방 국가는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통된 하나의 그 당사자의 입장을 이렇게 어떤 확실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그럴까요? 그게 거의 뭐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러직이에요, 러직. 어떤 그 러지컬하게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당사자들이 디자이어 했을 것이다. 라는 걸 하나 추론하는 거죠. 추론해서 그 로직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객관적으로 뭐 그 정도에 수립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 조약이 의도한 바가 되는 거고, 음, 너무 이렇게 주관적으로 뭐 사실을 확정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접근하는 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세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 거죠. 일단 텍스트 자체를 중시하면서 어떤 조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그걸 뭐 문헌주의라고 해야 되나 텍스처럴 어프로치죠. 왜냐하면 이 텍스트라는 거는
사람들이 뭐 생활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의미는 객관적으로 일정한 의미로 이렇게 수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가 가장 객관적이고 자의성이 줄어들 수 있는 하나의 그 클루라는 거죠. 어, 물론 뭐 중의적인 문헌도 있고 다의적인 문헌도 있고 그런데 그 일정한 용도로 그 문헌이 사용됐다라고 이렇게 확정할 수 있을 때 그 문헌의 기초에서 조약을 해석하는 것은 가장 객관적이고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제 얘기인데 그래서 그 텍스트 자체의 그 프라이머시를 인정하죠. 그래서 뭐 딕셔너리 미닝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항상 그 주어진 term의 어떤 그 일상적인 또는 공통된 해석 그거를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외국에서 공부하고 뭐 이럴 때 일단은 그 뭐 유명한 변호사들도 많이 이렇게 접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은 딕셔너리 미닝을 찾습니다. 그래서 뭐 옥스퍼드 사전도 찾고 뭐 이러면서 그 가장 그 텀이 그 현 시대에 객관적으로 공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용어를 찾고 그게 이렇게 딱 하나다. 그러면 뭐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개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것과 조금 다른 차원의 이제 얘기가 인텐션을 보고 하는 거죠. 인텐션. 그래서 그 텍스트 자체가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더라도 당사국이 의도한 바가 그렇게 해석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텍스처럴 미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조약의 체결 주체가 가졌던 그 의도가 중요한 거지. 그 텍스트 자체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는 조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의사주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조약의 체결 그 준비 과정이나 그 체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기록해 놓은 거라든지 당사국들이 이렇게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자료들 그, 그런 그 자료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찾기 전에 그 입법 기록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무슨 마인드셋을 가지고 뭐 어떤 그 준비를 거쳐서 뭐 어떤 걸 저희 의도하고 이런 걸 맺었느냐 하는 거를 읽을 수 있는 프로버 프레퍼토를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렇게 접근하는 그 문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위 어프로치하고 윗 어프로치가 그 문서 자체가 달라지고 포인트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혼동하기 쉬운 게 이 인텐션류의 어프로치와 마치 세 번째 object and purpose 어프로치가 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국내 판사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이 그게 뭐 달라 같은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오해인데 국내 학자들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판례들을 읽어보면 완전히 이걸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object and purpose 베이스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걸 우리가 teleological approach라고 하죠. 목적론적인 접근이다. 얘기하는데 그 여기 이렇게 목적론적인 접근이 뭐다 하는 걸 제가 써놨는데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의 차이점은 뭘까요? 결국 같은 얘기인가요? 딱 해줬잖아요. 첫 번째 그 어프로치의 핵심 단어를 딱 하나를 딱 든다면 뭐가 돼야 될까요? 텍스트죠. 텍스트예요. 두 번째 어프로치의 핵심 단어는 물론 인텐션인데 그걸 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뭐에 기초한 방법식일까요? 이거는 있어요. 조약을 체결한 그 주체 입장에서
조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시각 자체가 주체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parties. 그럼 세 번째도 그 키워드가 parties입니까? 키워드고, 두 번째는 parties가 키워드고, 세 번째는 treaty itself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parties에 구족되는 게 세 번째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treaty라는 그 객관적인 그 물체, 뭐 물체라고 해야 되나? 물체에 구속되는 게 두 번째가 아니에요. parties에 구속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연히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을 수도 있어요. 당사국이 뭐 조약 자체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좋겠다고 의도할 수도 있고 그게 그 조약의 목적일 수도 있는데 그건 우연인 거고 반드시 그러리란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목적론적 해석이 중요해, 목적론적 해석이 중요해 이런 말 많이 해요. 아, 우리 목적론적으로 가야지.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래. 그걸 마치 무슨 당사국이 이렇게 목적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글로 가는 것, 갈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만 파티스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세 번째 말하는 텔레올로지컬 어프로치가 아니고 당사국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조약 자체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그 어떻게 보면 국제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고 조약이 이렇게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떤 목적이 주어지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당사국의 의도가 변하거나 아니면 그것과 달리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구속되지 않는 하나의 조약 자체의 하나의 그 목적을 이렇게 되면은 조약이 잘 굴러갈 것 같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텔레오지컬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세 번째 어프로치는 두 번째 어프로치보다 상당히 그 탈주관적이고 뭐 국제 체제에 입각한 하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의 그 조약의 그 조약 자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주체로 보면서 때로는 당사국의 의도와 반대되는 쪽으로 해석하기도 하면서 당사국이 아주 건방지거나 나쁜 의도를 갖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견제하기도 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텔레오지컬 어프로치라는 건 상당히 심오한 거예요. 네. 상당히 심오한 거고 뭐 우리가 이렇게 미국 대법원 판사들이 뭐 이렇게 판결한 그 판결문이나 뭐 국제사법재판소 뭐 재판관들이 이렇게 써놓은 상당히 그 철학적인 얘기라든지 뭐 멋있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게 전부 이 세 번째를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세 번째 어프로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두 번째하고는 상관없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뭐 세 번째 어프로치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이 될 그 소질이 있는 거죠. 너를 뭐 이렇게 쪼잔하고 작은 거에 매이면 되겠습니까? 크게 봐야지. 그래서 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최고재판관 판결들은 굉장히 쪼잔하게 나오고 거의 반대로 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무튼 간에 이 라틴어가 얘기하고 있다시피 그죠? 아, that the thing may rather have the effect than be destroyed. 이렇게 돼 있어서 뭐 thing 자체가 이렇게 창조가 되면 그게 이펙트를 갖도록 하는 게 좋지 그게 디스트로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좋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조약 자체를 창조물로 보는 거죠. 그게 생명력을 갖도록 유지되도록 이렇게 보호되도록 보존되도록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좀 갈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텔레올로지컬 어프로치 이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심오한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시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균형되게 생각을 할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비엔나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이제 조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쭉쭉쭉쭉 써놨는데 뭐 이 조항 자체가 어떤 조약의 해석에 뭐 하나의 그 잘 돼 있는 조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좀 소심해요. 소심하고 뭐 좀 더 멋있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 룰을 구성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조금 조심스러운 어프로치를 취하면서 그냥 이 정도로 타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조항이에요. 뭐 그렇더라도 일단은 규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항에 보면은 이제 ordinary meaning이란 말이 합니다. 그래서 그 조약의 term에 주어지는 ordinary meaning에 따라서 good faith로 interpret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혹자는 아 이게 textual approach다. 응? 역시 textual approach가 기본이다. 응? 문헌의 ordinary meaning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문헌주의가 우선이고 나머지 것들은 보조적이다. 그렇게 그냥 단정을 해버리는데 그건 그런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끊어지는 문장이 아니고 in their context and in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문맥에 따라서 문맥에서 주어지는 그 term의 ordinary meaning을 말하는 거고 그, 그 meaning의 목적과 여기서 object and purpose였는데 object는 무슨 말일까요? object 참고로 고명하신 뭐 IIC나 그런 데 있는 그 고명하신 분들은 여기서 object를 그냥 목적이라고 해석해요. 이게 별로 다른 말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목적을 고려한 그 처음에 주어진 그 ordinary meaning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알잖아, 그지? 아, 뭐 목적이 너 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ordinary meaning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보면은 뭐 목적론자 해석 충분히 알 수 있는데 object란 말을 purpose와 다른 말이다. 그러면은 대상 하에서 주어지는 어떤 ordinary meaning에 따라서 뭐 해석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대상이 뭐 선진국이면, 응? 그럼 선진국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석하고, 후진국이면, 후진국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석하고, 응?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 어떤 그 적용 대상이, 조약의 적용 대상이 뭐 위민이면 또는 마이너리티면 같은 ordinary meaning이라도 뭐 이렇게 좀 해석해 줘야 되고, 마이너리티가 아니고 머저리티라면 뭐 좀 다르게 해석해 줘야 되고, 어, 뭐 적용 대상이 육지라면 그런 조약이라면 뭐 이렇게 바다라면 저렇게 음? 또 남들 그 대상에 따른 좀 차별화된 미닝 자체가 좀 성립될 수 있다. 어? 뭐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지 예. 아무튼 간에 object and purpos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그런데 object라는 단어가 다의적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명하신 분들은 그냥 한꺼번에 처리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쉽죠. 예. 아쉽습니다. 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미닝을 또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미닝 자체가 이렇게 독립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그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하죠. 분명히 그 문헌주의적인 그 어프로치를만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론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속에서 오더의 미닝을 good faith에 따라서 뭐 인터프리트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헌주의 플러스 텔레로지컬 어프로치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뭐 우선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두 가지 어프로치가 기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이항에 보면은 뭐 context for the purpose 이렇게 나오죠. 프리앰블과 애넥스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프리앰블 같은데 뭐 이 조약은 뭐 이렇게 뭘 위해서 체결하고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체결하고 그런 주저리주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 어떤 미닝을 확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프리앰블의 역할이 사실 그렇죠. 그래서 조약의 체결과 관련해서 당사국들 사이에 맺어진 어떤 agreement 그 자체도 하나의 그 목적을 이해하는 데서 이제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체결 당시에 그 조약 자체 문화뿐만 아니고 체결하면서 야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 이거를 해석하기로 하자라든지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이걸 체결하는 거야 라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더 좋고 안 하더라도 여기서 반드시 어그리먼트란 말이 그 written 어그리먼트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서로 이렇게 합의했으면 모든 합의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구도합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그 합의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있다면 그걸 보면서 목적이라는 걸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ny instrument which was made by one or mor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a treaty and accepted by other parties as an instrument related to treaty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두 당사자가 같이 모여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한 당사자가 그걸 이렇게 체결했는데 인스트루먼트를 그게 다른 당사자에서 후속적으로라도 accept 되면 그것도 하나의 조약 목적과 관련된 하나의 합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순차적인 accept 과정을 거친 것도 하나의 목적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purpose라는 부분을 상당히 그 강조하면서 그 조약문 자체만 국한되지 않고 당사자들이 그 조약의 체결이나 그 후에 이렇게 합의에 이르는 어떤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걸 또 컨텍스트로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항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이 그 뭐 문헌주의가 상당히 우선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적이라는 게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 목적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 주면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텔레로지컬 어프로치라는 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또 이 컨텍스트라는 것과 함께 그죠? 아이고 당사국들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subsequent agreement를 맺은 거, 또 subsequent practice까지도 그 컨텍스트와 함께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해석과 관련된 하나의 practice라든지 subsequent agreement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고 또 relevant rule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이렇게 돼 있어서 뭐 그러한 그
그 나라 사이에 뭐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든지 이런 룰 같은 것도 한꺼번에 고려해서 그 맥락하에서 이 오디너리 미닝을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양 사망의 이 거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 오디너리 미닝이라는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파인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상황에 보면은 스페셜 미닝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확정하지는 않지만 당사국들이 그렇게 의도했던 걸로 나중에 만약에 그 스페셜 미닝이 있다라고 확정할 수 있으면 스페셜 미닝을 이제 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비로소 intended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의사주의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당사국들이 이렇게 의도한 내용으로 이렇게 스페셜 미닝을 참조하는데 해석하는데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32조로 가면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의 그 general 룰이 아니고 supplementary mean 차원에서 그 preparatory work이라든지 circumstances of each conclusion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런 그 intention 같은 거를 이렇게 추정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너럴 룰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그러는데 어떤 31항의 제너럴 룰에 의해서 해석하게 되면 그 still 그 meaning이 ambiguous and obscure 하다든지 아니면 31항에 따른 해석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absurd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는 supplementary mean으로 어떤 preparatory work이나 circumstances까지 고려한 어프로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intention 부분은 요 4호부터 시작되는 intention 부분은 상당히 보충적인 수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textual과 teleological approach와 intention approach는 좀 벽이 다른 거죠. intention approach는 한데 보충적인 수단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이 31항이 이제 주가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하자면은 그 textual approach가 이렇게 단독으로 뭐 먼저 적용이 되고 그게 안 될 때 무슨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textual approach를 취하는데 그게 teleological approach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해서 뭐 해석이 잘 안 될 때 보충적인 수단으로 뭐 인텐션을 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principle of effective interpretation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효과적인 해석의 원칙 이런 말이 있는데 뭐 해석 방법이 이렇게 해석 가능한 그 방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A로도 해석이 되고 B로도 해석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A로 해석이 되면 그 조약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조약의 효과성이 높아지고 B로 해석이 되면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 조항이 좀 사문화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A로 해석을 해야 된다. 조약의 좀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Principle of Effective Interpretation인데 그 이 효과주의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인텐션에 들어가는 거다. 응? 의사주의에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효과주의라는 것도 그 이렇게 해석하면 조약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하는 거는 그 조약 자체에 어떤 목적을 좀 더 잘 살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목적주의에 들어가는 거고 Principle of Effective Interpretation 이 룰도 사실은 teleological approach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엔나 협약 31조 자체에는
그 principle of effective application 이 원칙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런 게 좀 아쉬운데 뭐 우리가 ICJ 판례나 이런 걸 보면은 그 effective interpretation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ICJ 판사들이 뭐 effective application rule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뭐 31조 자체는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 여기다 좀 그런 걸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principle effective interpretation이 뭐 인정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텔레올로지컬 어프로치 자체가 거기 이렇게 31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in good faith 이런 말도 거기에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것과 조금 다른 차원의 이제 얘기를 하는 어프로치가 있어서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들죠. 그게 이제 주로 예일 대학 출신들이 이제 형성하고 있는 뉴헤이븐 스쿨입니다. 거기 뭐 맥두걸 그 유에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해롤드 고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이클 리지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이제 학파를 형성하면서 이제 뉴헤븐적인 어프로치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이것과 달라요. 전혀 다른 게 뭐 조약이라는 게 이렇게 독립된 개념으로 아예 보지를 않고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보면서 당사국이 뭐 그 시점에선 그렇게 의도했고 그렇게 텍스트를 확정했고 그렇게 목적을 지닌 조약을 탄생시켜도 그 자체가 이렇게 고립된 게 아니고 어차피 국제사회라는 건 계속 인터랙션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좀 더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보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조약을 좀 해석하려고 그래요. 커뮤니티 밸류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문헌이 그렇게까지는 허용이 안 되는 문헌도 그렇게 해석이 돼야만 그 조약과 당사국들의 후속적인 관계에 있어서 커뮤니티 밸류가 이렇게 증진될 수 있다면 그렇게 확장 해석을 하는 것까지 합리화시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그 미국류죠. 어떤 그 인권조약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체결해 놓고 그거를 그 문안에 이렇게 너무 구애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커뮤니티 밸류를 추구하면서 그걸 확장 해석을 하고 심지어는 그 문헌에 반하는 해석까지 하면서 그 조약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조약의 해석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그 국제정치적인 밸류를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뉴헤븐 스쿨은 그 해석이 좀 더 자유롭고 다만 그게 뭐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들이 상정하는 그 커뮤니티 밸류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조약의 해석을 좀 그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실제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렇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어프로치는 상당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어프로치는 존재하고 그 유명한 학자들이 그걸 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구아 간의 그 항해 내비게이션 협정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ICJ 분쟁이 있었는데 그거 예를 들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정확한 랭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말 우리 스페니쉬를 하는 뭐 맥두걸 그 유에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해롤드 고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이클 리즈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이제 학파를 형성하면서 이제 유해분적인 어프로치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이것과 달라요. 전혀 다른 게 뭐 조약이라는 게 이렇게 독립된 개념으로 아예 보지 않고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보면서 당사국이 뭐 그 시점에선 그렇게 의도했고 그렇게 텍스트를 확정했고 그렇게 목적을 지닌 조약을 탄생시켜도 그 자체가 이렇게 고립된 게 아니고 어차피 국제사회라는 건 계속 인터랙션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좀 더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보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조약을 좀 해석하려고 그래요. 커뮤니티 밸류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문헌이 그렇게까지는 허용이 안 되는 문헌도 그렇게 해석이 돼야만 그 조약과 당사국들의 후속적인 관계에 있어서 커뮤니티 밸류가 이렇게 증진될 수 있다면 그렇게 확장 해석을 하는 것까지 합리화시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그 미국류죠. 어떤 그 인권조약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체결해 놓고 그거를 그 문안에 이렇게 너무 구애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커뮤니티 밸류를 추구하면서 그걸 확장 해석을 하고 심지어는 그 문헌에 반하는 해석까지 하면서 그 조약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조약의 해석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그 국제정치적인 밸류를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뉴헤븐 스쿨은 그 해석이 좀 더 자유롭고 다만 그게 뭐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들이 상정하는 그 커뮤니티 밸류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조약의 해석을 좀 그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실제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렇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어프로치는 상당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 어프로치는 존재하고 그 유명한 학자들이 그것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구아 간의 그 항해 내비게이션 협정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 ICJ 분쟁이 있었는데 그거 예를 들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정확한 랭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말 우리 스페니쉬를 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이게 정확히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뭐 오브젝토스는 영어로 또는 우리가 뭐 대상 이렇게도 해석이 됐지만 오브젝트라는 게 사물 그런 말도 영어로 있기 때문에 뭐 아레클스 뭐 그렇게도 될 수 있고 커머치오 이거는 뭐 커머스 되고 콘은 뭐죠? 우리 스페니쉬 하는 학생 콘 음? for입니까? with입니까? with. with예요? with가 좀 더 가까워요? 그렇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for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몸을 위하여 뭐 이런 콘 콘보다는 for는 빠람을 많이. 그러면 뭐뭘 위하여 할 때는 콘 말고 뭐를 써요? 빠라. 빠라? 아무튼 간에
이 문장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고, 왜냐하면 두 나라 간에 내비게이션 트리를 맺어서 이런 말을 쓰고 내비게이션의 라이트를 그 영구적으로 니카라구아가 코스타리카에게 이렇게 준다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for the purpose of commerce 이렇게 해석되느냐, with the articles of commerce 이렇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좀 달라진다 그런 얘기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상당히 1800년도에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커머스라는 게 뭐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거에 국한된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반해서 커머스라는 게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상품 교육도 커머스고, 관광 산업도 커머스죠. 그러니까 서비스 교육도 커머스고 하기 때문에 이게 for the purpose of commerce 이렇게 해석이 되면 뭐 단순한 상품 교육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제 서비스 교육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right of free navigation 권한을 코스타리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관광 차원의 뭐 유람선이나 이런 거를 이 강으로 이렇게 띄우면서 내비게이션을 하면서 그걸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코스타리카가 누리고 있는 거고, 그게 위리 articles of commerce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은 이게 article이라는 건 뭐 서비스까지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물품 교역에 한정된 권리를 누리는 거니까 지금 이제 코스타리카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관광이나 이런 거에 관한 그 사용권은 획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 당연히 이제 니카라구아는 뭐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스페니쉬 한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니카라구아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니카라구아 얘기와 별도로 이 ICJ나 이런 데서 보기에 심지어 이게 이렇게 커머스란 말이 상품 교육뿐만 아니고 서비스 교육 이런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니카라구아가 그때 커머스는 그 서비스 교육은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령 for the purpose of commerce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도 그 당시에 체결된 그 당사국들의 의도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상품 교육에만 한정된 걸로 해석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ICJ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죠? 그 for the purpose of commerce 이 말이 그 당시에 커머스가 그렇게 제한된 상품 교육 위주의 개념일지라도 지금은 이제 커머스라는 개념이 이렇게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상황을 이렇게 반영하면서 이 커머스라는 term을 해석해 줘야 된다. 그게 무슨 evolutionary tree interpretation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term을 해석할 때 그 고정된 당시에 그 당사자들이 의도한 그 미닝을 위주로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term이 이볼루션 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나중에 이제 발전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그 term을 해석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게 갈릴 수 있고, 엄격한 의사주의 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조금 이렇게 목적론 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얘기죠. 조약 자체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그 조약이 이렇게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주게 되면, 뭐 애초에 그 커머스웨어 트리티가 나중에 이렇게 텀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조약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그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의사에 좀 매이느냐 그렇지 않고 조약 자체의 목적을 보고 좀 이렇게 이볼루셔너리
미닝까지도 고려해서 그걸 해석해 줘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이제 어프로치가 서로 갈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맞을까요? ICJ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뭐 meaning or content capable of evolving 이런 말도 쓰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meaning acquired by the term in question upon each occasion on which treaty is so applied. 그런 말 하면서 그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조약의 그 랭귀지 자체가 이렇게 제너릭 텀으로 돼 있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런 제너릭 텀이 추후에 이렇게 이발빙 할 수 있는 걸로 인식하면서 체결됐다고 프리즘할 수 있는 경우 특히 그 텀 자체가 어떤 액티비티의 클래스를 리퍼하고 있는 경우고 그 조약 자체가 이렇게 기간 제한이 없는 조약 어떤 리걸 레짐을 창출하는 그런 성격의 조약 그런 경우는 그 에볼루셔너리 인터프리테이션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죠. 커머스와 같이 어떤 그 제너릭 텀을 사용하고 있고 이 조약 자체가 이렇게 영구적인 성격의 조약. 그러니까 영구적이기 때문에 이 텀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하는 걸 당사국이 이렇게 인식하면서 체결한 경우 이 커머스의 내용이 1850년대 커머스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의 2009년도의 커머스 내용으로 해석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당사국이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의도하면서 그걸 체결했기 때문에 이건 의사주의에 반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 트리의 어떤 퍼포스를 좀 고려하면서 그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또 principle of effective application 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이러한 그 evolutionary treaty interpretation 이거는 뭐 teleological approach 쪽으로 해석을 이렇게 인정한 하나의 ICJ의 판례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의사주의적인 측면도 좀 뒷받침이 되죠. 왜냐하면 당사국이 제너릭 텀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영구적인 협정을 맺으면서 그렇게 해석된 거를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 쪽으로 애초에 의도한 경우에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케이스를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리투바하고 폴란드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케이스를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상당히 재밌는 케이스예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핸디캡트 된 사람이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장님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쩌뚝쩌뚝 목발 짚고 뭐 이러면서 가서 자기 우체국을 가서 이렇게 자기 메일을 이렇게 체크해보고 뭐 그러는데 한 번에 이렇게 갔는데 그 메일 자기 메일 박스가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체국 직원한테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왜 내가 메일 박스 맨날 체크하러 오는데 왜 이거 내 메일 박스가 열려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관리를 잘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뭐 따지는데 그 우체국 직원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입에서 좀 술 냄새도 나고
쩔뚝쩔뚝하고 뭐 핸디캡도 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과장된 그 항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 직원 입장에서 뭐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죠. 경찰이 와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구금을 이틀인가 구금을 하고 이제 나중에 풀려나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뒤끝이 장렬한 사람이죠. 그래서 국내 법원에서 뭐 제소를 하고 뭐 했는데도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되니까 네가 먼저 소란을 피웠잖아, 뭐 네가 술 냄새가 났잖아, 뭐 이러니까 유러피안 코트에 of Human Rights에 이제 제소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 국내 구제를 하고, 그죠? 완료하고 유러피안 코트 오브 휴먼 라이트에 이제 제소를 해서 조사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유러피안 코트는 그 유러피안 컨벤션의 무슨 특정한 조항이 위반이 돼야 되죠. 국내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유러피안 컨벤션 on 휴먼 라이트 아티클 5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생명과 그 시큐리티의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를 이렇게 뺏으려면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생명이나 시큐리티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체포되고 뭐 한 게 불법인 거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면 이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2호에서 말하는 그 알코올릭은 lawful detention을 할 수 있다. 그 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 사람은 내가 뭐 술을 마시긴 했는데 잠깐 한잔 하고 간 거고 뭐 내가 뭐 이렇게 우편함이 열려서 내 뚜껑이 열려서 내가 항의한 건데 나를 알코올릭 취급한 거는 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폴란드라는 국가를 상대로 유럽 인권법에 이제 제소를 했죠. 그에 대해서 이제 알코올릭의 그라는 처음에 해석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술을 뭐 한 잔, 한두 잔 하고 와서 술 안 피우는 사람이 알코올릭이냐, 아니냐. 이 말인데, 여러분이 그 휴먼 라이트 콧의 그 저치라면 어떻게 판결해야 됩니까? 일단은 ordinary term이 alcoholic라는 말이 그 occasionally 한두 잔 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죠? habitually drinking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ordinary term이 그죠? 근데 그거만 가지고 끝내면 안 되죠. 해석할 때. 그걸 이제 컨텍스트나 뭐 목적이나 대상, object가 대상이라면 대상까지 생각해서 이걸 해석해 줘야 되는데 이 조약의 목적은 인권을 보호하는 거고 특히 생명이나 시큐리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국가 권력이 뭐 어떻게 제한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예외적으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following cases에 한해서만 save 제한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의 예외적인 카테고리를 엄격하게 이렇게 좀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뭐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오늘의 미닝 자체가 그렇게 제한적인데 그거를 좀 플렉서블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목적 자체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할지 뭐 그거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알코올릭이란 말을 좀 완전히 좁게 해석하면서 그거를 habitual이 아닌 occasional drinking까지도 포함하는 식으로 해석해야 될 그 목적론적인 이유가 없다. 그 얘기죠. 당사자국이 그렇게 의도했을 리도 없고.
근데 유러피안 코드 오브 휴먼 라이츠 이제 거기서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발생할 여러 가지 그 사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알코올릭인지 아닌지를 체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뭐 술 마시고 뭐 술 냄새 나고 막 깽판 부리고 있는데 그게 걔가 알코올릭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진짜로 알코올릭인지는 검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일정한 행위 패턴을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고 뭐 그럴 충분한 그 이유는 있다는 거죠. 또 뭐 잠깐만 그런 알코올릭 또 술 마시는 거에 의한 그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나 뭐 사회 문제들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그게 안에 사회 문제가 이미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아티클 5의 2에 써 있는 알코올릭이라는 게 완전히 엄격하게 정말로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테스트까지 해본 그 알코올릭 그 사람까지만 제한해서 요 말을 쓰는 걸로 그렇게 당사자들이 의도했을 거냐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결론은 불법이 아닌 걸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디텐션 한 것 자체는 그 아티클 5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판정을 하고 물론 그 사람을 이렇게 체포하고 일정한 최소한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고 한 것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아비트러리한 디텐션이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도 보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하나의 조치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까지도 고려하면서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문헌에 완전히 좀 합치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당히 텔레로지컬 어프로치를 저는 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볼루셔너리 어프로치적인 측면도 보이고 심지어 인권보호조약의 경우에도 이렇게 엄격하게 예외 조치를 이렇게 마련해 놓은 그 조항의 경우에도 그 어떤 당사자의 인권보호라는 뭐한 가지 목적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균형된 그 조약의 그 원래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그것까지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 뭐 체포 기간이 좀 길어졌다든지 뭐 체포할 때 뭐 상당히 그 과도하게 체포를 했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 필요한 최소한의 그 어떤 구속을 한 그런 측면까지 보면서 요 말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케이스를 하나 제가 소개하는 거고 이 텔러로지컬 어프로치라는 게 상당히 그 아까 말했지만 어렵고 상당히 심오해요. 그래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고 뭐 고려사항이 많아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학생이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유럽이 아니고 뭐 한국에서 발생했거나 그러면 조금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겠죠. 사회 문제의 그 강도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어진 메뉴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걸 해석해 줍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런 거에 맞게끔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은 요 케이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ICCPR 그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 규약이죠. 그 UN 인권 규약 중에서 이제 A 규약이 있고 B 규약이 있는데 B 규약이죠. 요 ICCPR 7조에 보면은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거는 금지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국에서
ICCPR에 가입한 많은 나라에서, 그죠? 뭐 여러 가지 그 정부가 뭐 어떤 개인의 그 처벌이나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게 과연 요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punishment인데 그게 cruel 해야 돼요. 아, 그런 경우는 국제인권개혁을 반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ruelty에 관한 해석 그것도 상당히 재밌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중세 시대에는 그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 이런 때 보면은 정말 일정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목을 쳐가지고 그 청문회에다 걸어놓죠. 립치나 형사에 보고 뭐 아, 저거 나쁜 놈이니까 잘 죽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겠죠. 그 전혀 크루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응? 지금 그렇게 하면은 그건 뭐 바로 그냥 크루얼하다고 얘기할 테고. 캐피탈 퍼니시먼트 그게 과연 크루얼하냐 이거죠. 캐피탈 퍼니시먼트가 죽이는 방법도 뭐 목졸라 죽이고 뭐 약물로 죽이고 뭐 별게 다 있는데 어떤 나라는 뭐 어떻게 칼로 총 쏴 죽이고 뭐 이러는데 북한은 또 대포로도 죽이는데 과연 그 크루얼 퍼니시먼트가 뭐냐 이거죠. 그 개념이 그 에볼루셔너리 한 측면도 있고 그 마이너에 대한 뭐 대우 이런 것들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옛날에 뭐 어린애들 노동시키고 이런 게 별로 크루얼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크루얼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옛날에 맺은 그 조약인데 ICCPR 자체도 옛날에 맺은 조약이죠. 그 현대적인 의미의 크루얼이라는 말이 이렇게 변화되어 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게 또 적용하는 각 국가의 그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이 랭귀지가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낳습니다. 과연 이 조약의 미닝이 변하는 거냐? 크루얼이라는 그 텀의 미닝이 변하는 거냐? 아니면 크루얼이라는 그 사람들의 그 인식은 똑같은데 그 시대에 따라서 크루얼티에 해당되는 그 대상이 이렇게 넓고 좁고 하는 그 대상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나고의 차이에 불과한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크루얼이라는 개념이 자체가 바뀌는 거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개념은 동일한데 그 개념이 포괄하는 대상이 변화하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게 이볼루셔널 어프로치냐 이거죠. 이볼루셔널 어프로치가 어디까지 인정하는 게 이볼루셔널 어프로치냐 이거예요. 개념도 변화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하는 거냐? 대상까지만 변화하는 거 인정하는 게 이볼루셔널 어프로치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커머스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이게 미닝이 체인지한 거냐, 애플리케이션의 범위나 대상이 변한 거냐,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텔레올로지컬 어프로치, 이볼루셔너리 어프로치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아마 박사학위 논문 한 10개는 나올 수